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24회 대비 나눔의 집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기본 개념 강의 사회복지 조사론 여러분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는 게 아니라. 자, 봅시다. 사회복지 조사론. 먼저 23회 기출분석부터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23회 사회복지 조사론은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나마 수월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씩 보시면 예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그러니까 크게 톡 튀는 두드러지는 유형이 아니라 예전하고 비슷한 유형,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겠죠. 난이도도 높지 않게 출제되었다. 이 얘기는 평이하게 평상시 여러분들처럼 꾸준히 학습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이런 뜻이겠죠. 사례 제시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으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 대세는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사례 제시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례 제시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측정 수준이나 가설 검증에 관한 문제에서 통계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통계적 지식을 요구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통계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이 뭔지. 신뢰 수준, 유의 수준, 그죠?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뢰 수준하고 얘는 반대죠. 얘가 높아져?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낮아? 그럼 얘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반대예요,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도 작년에 얘기했고 올해도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코딩,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뭐 이런 형태.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 통계학적인 경우. 그것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저랑 같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 겁니다. 예년의 시험과 유사하게 7장, 9장에 관한 출제 비중이 높았으며, 7장은 뭐죠? 측정. 9장은 뭐죠? 표집. 우리 사회복지 조사로는 그냥 4장만 줄기차게 파도 50점은 나와요. 교수님 진짜요? 예, 4장만 줄기차게 파세요. 그냥 기본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4장만 계속 봐. 그럼 50점 이상은 나와. 애우기도 쉬고. 어떻게? 친구야, 이리 와. 조사론 공부하자. 얼마나 애우기 쉬워요. 친구야, 이리 와. 조사론 공부하자. 친구야, 7장 측정, 9장 표집, 1장 좀 이따 할 거예요. 과학적 조사. 그 다음에 2장 뭐 있어? 뭐 귀납주의, 해석주의, 실증주의, 연역법 그거 나오는 거. 요거 친구야 이리 와 조사론 하자. 외우기 쉽죠? 친구야 이리 와 조사론 하자. 요것만 파도 돼요.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7장, 9장 출제 비중이 높았으며, 친구야 이리 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하였다. 그동안 출제 비중이 높았던 13장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는 한 문제만 출제되었다. 그런데 요런 거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 한 문제만 출제되었다. 요걸 눈여겨보시면 안 되고요. 출제 비중이 높았던 언제 동안? 그동안. 그러면 얘는 다시 요 한 문제가 두 문제가 될 수 있고 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이리 와 조사론 공부하자. 요 조사는 질적 조사가 되는 거예요. 질적 조사. 오케이? 친구야 이리 와 조사론 하자 해서 요 조사는 뭐다? 질적 조사를 얘기를 하는 거다. 13장. 자, 합격 대책 봅시다.
사회복지조사로는 매년 출제되는 내용과 그 영역이 크게 변하지가 않는 일정한 안정된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 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변형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수의 문제가 사례를 접목시킨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해요. 기출 문제와 다양한 유형의 응용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특히 사례가 접목된 문제들을 많이 접해야 하고 서로 상반되거나 비슷한 주요 개념들은 비교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분석과 합격 대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고, 다음 23회 출제 문항수 키워드 보시죠. 뭐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2문제, 2장 3문제, 친구야 이리 와에서 요거 이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측정 3문제, 그 다음에 9장에서 3문제. 그러니까 벌써 11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사론. 친구야 이리와 조사론 하자. 원래 여기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1문제만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반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뜻밖으로 그러면 여기서 2문제, 3문제 나와야 될 거?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실험 설계 유형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변수의 유형. 여기에서 또 많이 나왔고. 통계적 가설 범죄. 여기서 나왔고. 여기 좀 난이도가 좀 높았죠? 여기서는. 그래서 1장, 2장, 2문제, 3문제. 그리고 3장. 변수의 유형, 통계적 가설,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역시 전통적인 7장, 9장에서 3문제씩. 그 다음에 서베이에서 2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 사회복지조사를 우리 강의로 쌓는 기본 개념에서 보시면 5년간 데이터예요. 우리 나눔의 집 교재의 특징은 뭐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성 있는, 타당도 높은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친구야 이리 와. 7장, 9장, 1장, 2장. 전통적으로 보세요. 출제 문항수, 평균 문항수가 4문제예요. 5년간 봤을 적에 5년간. 9장은 3.2문항, 그 다음에 1장은 2.4문항, 2장도 2.4문항. 그 다음에 나머지 역시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시면 3장, 5장, 13장, 4장에서 역시 2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에서 1.6문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 애국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애국가로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와 어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때요? 제가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느낌이 팍 오잖아요. 뒤에 이게 왜 그러냐?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거예요. 모든 음악은 강약, 중강약 또는 강약, 강약, 뭐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선택과 집중해서 확 팔 거는 7장, 9장은 에너지를 확 쏟아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그런 장절은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할 건 많은데. 자, 그러면 1장부터 우리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쏙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절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절에서 이제 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1장에서 지식탐구 보시면 여기는 통상적으로 한 3문제 정도 나왔네요. 지식탐구에서는. 그래서 지식탐구의 방법과 일상적인 지식탐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고, 아유, 여기 보세요. 새까맣게 도배가 됐죠? 이건 더 거의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 나오는 것은 출제 안 된 거를 찾는 게 더 빠르겠네. 5번밖에 없네. 출제 안 된 게. 그러면 지금 23회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 빼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압도적인 거죠.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과학의 목적, 과학의 특징, 과학적 조사의 논리, 과학 철학인데 그 중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과학적 목적을 제외한 얘 3개. 과학의 특징, 과학적 조사의 논리, 과학 철학은 정말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수업 들어가면 제가 꼼꼼하게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강의로 복습하는 기출해독 시리즈로 따지면 키워드 27번, 29번, 30번이 되겠습니다. 23회 때는 여기서 나왔고요. 역시 보세요. 이거는 아까하고 비슷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빼놓고는 다 나왔어요. 바로 어떤 절이라는 거예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죠. 그래서 연구 방법론,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사회과학의 한계, 사회과학에서 윤리. 근데 여기는 2스타고 여기는 3스타잖아요. 그죠? 군단장이 더 높죠? 그럼 고로 요 절에서 눈여겨볼 거는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라는 거죠. 공부할 때도 항상. 자, 다시 강조합니다.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가 학습 에너지를 쏟을 때는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강약, 중간약, 4분의 4박자 개념으로 해서 확 몰아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회과학에서 윤리,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회복지조사. 요거는 한 절반 정도 나왔네요. 5대5 정도.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사회복지조사구나. 요거 사회복지조사.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음, 자, 기출 경향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자, 2장의 기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런 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포인트. 어디에다가 탁 포인트를 하냐. 잠깐만 여담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저는 바다 낚시보다는 민물 낚시를 좋아해요. 그것도 저수지 낚시. 자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던져갖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시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은 예당 저수지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예당 저수지. 그러면 그 예당 저수지에서 이렇게 딱 던지고 앉아 있으면 붕어 낚시가 재밌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인트예요. 정말 이 낚시 잡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어디냐, 즉 물고기를 많이 낚으시는 것이 어디냐, 그 포인트를 잡는 게요 대단히 중요해요. 마찬가지 우리 공부도 맥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과학적 방법의 특징, 사회과학 패러다임 및 과학 철학. 좀 이따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사 연구의 윤리에 관한 문제 등 매회 평균 2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매회니까. 매회. 이 외에도 연역법, 귀납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 또는 필요성, 중요성 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사회복지의 유용성도. 최근 시험에서는 패러다임이나 과학철학에 관한 문제에서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설사 까다롭게 변형해도 이거야 뽑아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요게 포인트다. 포인트.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개년 출제 분포를 그래프로 보시면 2, 3, 2, 3, 2 느낌 오죠?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거 3 되겠죠. 맞잖아요. 패턴. 사회복지조사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2, 3, 2, 3, 2, 3. 이 세 문제는 여러분 시험. 그래서 평균 몇 문제다? 2.4 문항이 요 1장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아마 세 문항이 출제된다. 25문제 중에서 3문항이면 비중이 대단히 높은 거죠. 최근 10개년 핵심 키워드로 잠깐 보시면 우리 기출해독 27, 28, 29, 30, 3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해독으로 보시면 순위로 따지면 과학철학 및 패러다임이 9문항 1순위, 27번 과학적 방법의 특징 및 필요성이 7문항,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윤리 6문항, 그리고 요 밑에 사회복지조사, 유용성, 필요성, 중요성이 3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년 동안? 10개년 동안 봤을 적에. 자,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여기까지 전반적인 개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식의 탐구입니다.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식 탐구의 방법. 먼저 비과학적 방법이 있고 과학적 방법이 있다. 그래서 먼저 비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면 우리 교재 20페이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관습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관습에 의한 방법. 관습. 관습이라는 거는 대대로 내려온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그 유명한 거. 남자는 딱 3번 울어야 된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뭐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하나가 뭐지? 나라가 망했을 적에. 저 어렸을 때 그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마 저처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함부로 남자는 눈물을 보이지 말라 뭐 그런데. 아니 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관습이에요.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진짜 우리 세대만 해도 그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 또 뭐 있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아니 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요? 그죠?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여자분들께서 운전을 약간 미숙하게 해요. 여자 운전자분들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몇몇 분들이. 그러면 빵빵대고 뒤에 남자 운전자분들이 뭐라고 해요? 창문 열고. 그러면 창문 열고 보니까 여자분이거든. 그러면 그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왜 차는 끌고 나와가지고. 벌써 그게 비과학적 방법 중에 관습에 의한 게 벌써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지 왜 차 끌고 밖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빨래를 하고 집에서 애나 보지 왜 차 끌고 나와가지고 그게 하는 거예요. 남자도 빨래 볼 수도 있고 애 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해서 왜 차 운전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사회적인 어떤 관습, 습관 따라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지식을 형성하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과학적 방법 중에 뭐다? 관습에 의한 방법이다.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권위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권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광 효과거든요. 권위에 의한. 이 후광 효과를 방지해야 되는데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우라죠, 아우라. 뒤에서 비치는 아우라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스펙이죠. 딱 봐도 사기꾼이야. 그냥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서울대 나왔어? 외국에서 유학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와 삼성에서 저 연구직으로 몇 년 근무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몰입이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후광 효과. 마찬가지로 저희 동네에 그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세종시 조치원에 살잖아요. 읍내예요, 읍내. 이제 그 동지역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와 세종시 그 도시화된 데는 저쪽이고요. 저희는 원도시 읍내예요.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은민. 저는 은민이죠, 은민. 예. 근데 서울서 이제 서울 용산서 살다가 2015년도에요. 그때 제가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직장 때문에 내려갔어요. 근데 와 거기 이제 내려간 첫날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삿짐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만한데 그래서 아유 그냥 중국 요리나 먹자 그러고 봤더니 저 구석대기에 그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중국집. 그 갔더니 그때 겨울이었는데 2월 달이었는데 그 연탄난로 떼고 있더라고요, 실내에서. 그래서 야 이런 데가 아직 있구나. 그리고 막 저 볶음밥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볶음밥 시키면 국 나오잖아요. 뭐 나오나요, 국이? 짬뽕국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란국이 나온 거예요. 원래 볶음밥은 계란국이 나와야 돼. 근데 계란국이 나온 거예요. 볶음밥을 먹는데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맛이야. 우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간짜장 하나 줘보실래요? 그래서 간짜장을 먹었어. 우와! 옛날에 먹었던 간짜장 맛이야. 근데 내가 그 사모님한테 아니 정말 와 정말 저 서울서 이제 막 내려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중국집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옛날 맛 그대로라고. 장사 잘 돼서. 근데 안 된대 허름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봐도 허름해요 진짜. 정말 와 진짜 허름하네. 근데 음식은 정말 맛있는 거예요. 손님도 별로 없어. 그 주방 하시는 분 이렇게 봤더니 어르신이야. 어르신. 그 사모님도 그 어르신이고. 그런데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어. 몇 년 전에 한 2년 전 3년 생활의 달인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집을 알고 촬영을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야. 진짜 날마다 줄 서 있는 거야. 차도 막 야 그 지역 다 와 다. 그 좁은 동네에서. 그래갖고요 리모델링 했어요. 그 집 돈 벌어가지고. 이게 바로 권위에 한 거야. 생활의 달인에서 맛집이다 하는 순간 그 집 맛집이래. 언론에서 취재 나왔대. 원래부터 맛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와 몰리는 형상 이런 거. 그래서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기술을 가졌거나 우리 교재 보세요. 밑줄 치세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 또는 집단을 인용하는 경우.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와, 그 집 언론에서 취재했대. 와, 아무개 교수님이 추천한 책이래. 와, 고병무 교수 나온대. 와, 아니 이건 아니지. 그렇지. 아니 이거는 고병무 교수는 원래 실력이 있어. 자, 그래서 이게 권위에 의한 방법이다. 직관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먼저 밑줄을 좀 쳐보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관은 시험되고 탐구되어야 하는데 밑에 보세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던 지구는 평평하다 라는 명제는 거짓임이 밝혀진 것처럼 직관에 의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나는 자명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먼저 수학적 논리를 가진 명제예요. 자명성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진 명제를 자명성이라고
자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직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직관은 뭐다? 느낌적인 느낌. 이게 직관이에요. 교수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최근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G.O.D 멤버들이 나온 쇼츠인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G.O.D 아시죠? G.O.D. 어머니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거 있잖아요. 야야야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G.O.D. 근데 그 멤버들이 이제 다 나이가 먹었더라고. 김태호 씨도 그렇고 박준영 씨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G.O.D 멤버들이 나와서 유재석 씨랑 토크쇼를 하는데 JYP잖아요. 박진영. 예. 소속사잖아요. JYP. 그런데 커먼이라고 하는 노래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박진영 씨가 JYP 박진영 씨가 미국 사람인 미국 본토에서 생활했던 박준영 씨한테 커먼을 뭔가 그루브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커먼 나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서 커먼 나로 해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커먼 나라고 해야 돼요? 커먼이면 커먼이지 커먼 now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루브감을 그루브라는 거는 이렇게 리듬감이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흥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루브감을 중요해서 커먼 now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박준영 씨가 계속 아니 근데 왜 커먼 나라고 해야 되냐고 그냥 come on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come on 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come on 나 하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 야 내가 미국 사람이야. 응? 영어에 커먼 나가 어딨어. 응? 이거예요 이거. 박진영 씨는 뭔가 직관적인 어떤 의에서 느낌적인 느낌에 의해서 야 커먼보다는 커먼 now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건데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미국의 생각은 아니 커먼이 왜 커먼 나야 이런 말은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직관에 의한 방법.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추론 등을 개입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 인식하고 스스로 분명한 명제에 호소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자 커먼 나 이렇게 했는데 와 히트가 됐어요 그 노래. 그렇다고 해서 커먼 나가 커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자명성을 가지고 있는 수학적 논리를 가진 명제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 같으면 시험 문제 이렇게 써요. 요거네요. 다시 직관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자명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뭐다? 직관에 의한 방법이다. 다음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현상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연역법이라든지 다시 한번 연역법이라든지 또는 귀납법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아까 관습이라든가 또는 권위라든가 또는 직관에 의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뭔가 연역법 전체에서 부분을 도출하는 형태를 하든가 논리적으로 아니면 부분에서 전체를 유추하는 귀납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연역적으로 하든가 귀납적으로 하든가. 다음 일상적인 지식 탐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 이거는 실촌론 또는 기술론에서 아론백 인지적 오류, 인지적 왜곡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착각이에요. 착각.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앞부분을 다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출 포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뭐 어떤 식으로 23회 때는 수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앞부분을 다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찍어요.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을 찍거든요. 여기 이제 나름대로 그 스튜디오 진행하는 폼이 그래요. 근데 좀 전에 제가 NG를 냈어요. 13장 질적조사에 대해서 해야 되고, 마지막 장이 이제 14장 조사 보고서잖아요. 근데 저는 13장이 마지막인 줄을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장 마지막 장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기 부장님이 바로 뛰어오셔갖고, 교수님 13장이 마지막 장이 아니에요, 14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맞지? 순간 나는 13장이 마지막 장인 줄을 뭘 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부정확한 관찰이에요. 부정확한 관찰. 조교야, 파란색 분필밖에 없네. 가서 흰색 불필 좀 갖다 줄래? 근데 갔다 왔는데 파란색 분필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실제 제가 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어요. 우리 조교는 어리둥절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분필 갖고 오라고 그랬어? 파란색이요. 제가 무슨 분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얀색이요. 이게 부정확한 관찰이야. 착각한 거지. 파란색을 보여주면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얀색 좀 갖다 줘 했는데 여기에 필이 꽂힌 거예요. 무슨 관찰? 부정확한 관찰. 착각한 거예요. 이거는 지시탐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된다. 두 번째, 과도한 일반이 있습니다. 과도한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심소봉대예요. 심소봉대. 이런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확한 관찰은 뭐다? 착각이라면 키워드가, 얘는 침소봉대. 한자로 잠깐 쓸게요. 바늘침, 자글소, 봉, 나무봉, 큰데. 그러니까 침소봉대라는 거는 바늘처럼 작은 거를 대들보 마냥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례를 가지고 전체 사례에 적용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번에 저기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제가요 유럽을 갔다 왔는데요. 유럽은요 정말 음식이 맛있고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그리고요 정말 다 축구를 좋아하고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 아니 물론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유럽 사람들이 다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말에 내가 좀 이상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아 예 영국 런던 갔다 왔습니다. 방학 때.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네 맨체스터요. 아 그것도 영국인데. 그렇고 또 어디? 버밍햄이요. 그 산업혁명의 발상지 버밍햄이요. 아 그것도 영국인데 잠깐만 너 저기 방학 때 내내 어디 있었어? 그때 영국이요. 봐요. 얘는 영국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은 다 이래요. 이렇게 적용을 시켜버린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과도한 일반화예요. 걔는 분명히 영국에만 있었던 거예요. 유럽이 영국만 있습니까? 프랑스, 그 다음에 당케쉔,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등등 많잖아요.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게 바로 뭐다? 대표적인 과도한 일반화. 소수 사례를 가지고 전체에 적용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침소봉대. 알겠죠? 세 번째, 선별적인 관찰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히틀러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히틀러만 생각하면 돼요. 선별적인 관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 이때 하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쪽 부대와 이쪽 부대를 물론 통신선이 있긴 했지만 통신선은 포격에서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그 명령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력 역할이 있었어요. 전력 역할. 그런데 너무 포격이 심하고 저격수가 있으니까 그 누구도
히틀러가 있는 이 부대에서 이쪽 부대로 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이건 전사에 대개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자 히틀러가 손을 들어요. 중대장한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 너 진짜 아돌프 히틀러 상병 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 갔다 오면 저 훈장 주십시오. 제일 낮은 등급 훈장이 2등급 철십자 훈장이거든요. 저 충분히 훈장 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저 제대라든가 이런 거 안 해줘도 됩니다. 뭐 포상금 안 줘도 되니까 훈장만 주십시오. 이래. 그러자 그 중대장이 좋아. 너 분명히 내가 훈장 받게끔 내가 해줄게. 대신에 이 명령지만 잘 전달하고 와. 이랬어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자전거를 타고 그거를 전달해요. 이거 실제 있던 사례거든요. 그런데 두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요. 첫 번째, 영국군을 만나요. 보초병을. 영국군 보초병을 만났는데 영국군 보초병이 안 쏴요. 딱 마주쳤는데 그것도 미스터리한 거야. 안 쏴요. 안 죽여요. 그래갖고 살아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폭탄을 맞아요. 폭탄 맞아가지고 예, 허벅지인가 여기에 파편이 박혀갖고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전령제를 갖다 줘요. 그리고 야전병원에 입원해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훈장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안 줬어요. 누가? 그 중대장이. 그래서 중대장한테 가서 저 중대장님 저 진짜 목숨 걸고 두 번이나 죽을 꼴비 넘겨서 임무 수행했는데 왜 훈장 하지? 야, 군인이면 임마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해서 하는 거지. 어? 그런 거 가지고 자식이 막 훈장 달라고 그리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중대장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 중대장이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유대인 제대로 받겠어요? 그렇죠. 거짓말 하는 놈. 딱 이게 머릿속에 박혀요. 약속을 안 지키는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히틀러가 받기는 받아요. 그 유대인 중대장 자기 직속 상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훈장 받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가장 낮은 등급의 훈장이었지만 그걸 평생 달고 다녀요. 요 왼쪽에. 그래서 히틀러 사진 보면 여기 검은 철십자 훈장 있죠. 그게 최고의 훈장이 아니라 가장 낮은 등급의 훈장이지만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나는 폭탄 맞아가면서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했다. 나는 그 상징이다. 이걸 달고 다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부터 유대인을 제대로 받겠냐고. 그렇죠. 거짓말. 쥐새끼 같은 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다 목 쳐버린 거죠. 600만 명을. 총통이 되고 나서. 이게 선별적인 관찰이에요. 특정 지역 사람들 보면 그쪽 지역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정당 사람 보면 그 정당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선별적인 관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치시겠습니다. 자신의 선입관에 부합되는 사례가 다른 사례보다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되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선별적인 관찰이라고 그러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객관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선별적인 관찰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음, 꾸며낸 정보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이거는 대표적으로 황우석 박사님이시죠. 벌써 증명이 됐잖아요. 줄기세포 없는데 줄기세포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그 되게 유명한 다이들릭 스테이펠이라고 하는, 맞을까요? 다이들릭 스페이텔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네덜란드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저는 그 교수의 논문 중에 하나인 그 문구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고기 사진을 보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한다. 이거 되게 유명한 이거 그 명제인데, 고기 사진을 보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한다. 한 번 더. 고기 사진을 보는 사람, 고기 뭘 고기를 먹던 무슨 아니면 뭐 정육점에 있는 고기를 보든 간에 그거를 보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한다. 대단히 유명한 명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요. 이 스테펠이라는 그 교수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 실험을 안 한 거예요. 실험을 안 하고 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문장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꾸며낸 정보를 가지고 연구 결과 조작하는 거. 그래서 그분 네덜란드에 되게 유명한 명문대학교 종신 교수였는데 박탈당하고요. 모든 논문 다 취소되고요. 깜빵 갔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교수 중에도.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의학. 그래도 네덜란드의 명문대학교 교수님인데 봐봐. 꾸며낸 정보를 가지고 연구 결과 조작했잖아. 그거예요. 다음 사후 발생적 가설이란 거죠. 그래서 사후 소급 가설인데 이거는 결론을 가지고 원인을 유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해요. 결론을 가지고 원인을 유추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 사장이야. 카페 사장인데 갑자기 매출이 많이 올랐어. 갑자기 매출이. 그래서 갑자기 왜 매출이 올랐나 봤더니 알바생을 바꿨거든. 알바생을 누구로?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거야. 남자 대학생에서 여자 대학생으로.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우리 카페 매출이 오른 이유를 봤더니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바꾸니까 이게 올랐구나. 결국은 여학생이 알바생을 하면은 매출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거꾸로 추스러 올라간 거야. 이거는 과학 아니에요. 이건 과학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내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매출이 급속하게 올랐다는 거지. 와,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매출이 올랐지? 봤더니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조명을 바꾼 거예요. 조명을 뭘로? 하얀, 백색 형광등에서 노란 조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옷가게 사장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출이 오른 게 이 노란색 조명으로 바꿔서 그런 거구나. 다시 한번 매출이 높게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는데 왜 매출이 높게 나왔지?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조명등을 바꿨더니 이렇게 됐구나. 거꾸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과학 아니에요. 과학은요, 가설이 먼저 나와야 돼요. 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바꾸면 매출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해야 돼봐야 되는 거예요. 옷가게 조명등을 백색 형광등에서 노란색 주등으로 바꾸면은 매출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논리적인 구성인 거지. 결론을 가지고 고구마 줄기 차듯이 거꾸로 치고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런다? 사후 발생적 가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지 되게 잘 나와요. 사후 발생적 가설. 눈여겨봐 주시고. 다음, 비논리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임의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재 사례를 잠깐 보세요. 사례. 계속 돈을 잃은 도박사가, 이거 진짜 사례 잘 뽑았어요. 계속 돈을 잃은 도박사가 또는 게임하는 사람이 이제껏 잃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딸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우리는 비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례가 너무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2001년도에 이제 미국 교환장교로 제가 육군 대기 때 갔는데 그때 지금은 없어졌어요. 용산에 그 미군 사령부, 주한미 8군 사령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용산공원으로 전부 다 바뀌었죠. 거기 보면 드래곤 힐이라고 있어요. 드래곤 힐 라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름은 거창한데 드래곤, 용, 힐, 언덕, 용산이에요. 그냥 라지는 숙소 이런 개념이에요. 나는 맨 처음에 드래곤 힐 라지라길래 뭐야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로 해서 용산 여관인 거지. 용산 여관. 근데 호텔급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옛날에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거기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하에 보면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뭐죠?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은 그 슬랭 머신 아세요? 이렇게 돈 넣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세븐세븐 삥삥삥삥삥삥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 개 딱 맞추면 돈이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면서 돈이 탕탕탕탕 쏟아지는 거 있어요. 그 있어요. 그 슬롯 머신이라고 그래 그거. 근데 제가 우연찮게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야 나도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언제 해보겠냐. 라스베가스도 아닌데 이런 게 다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 10만 원. 10만 원을 제가 딱 들고 그 카드 형태로서 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들고 어디가 좋을까 해서 이 자리 마음에 드네. 딱 앉아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그 투입하는 입구에 열쇠 키가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누가 이거 열쇠를 여기다 놓고 가셨네. 그래가지고 열쇠를 그걸 빼고 내가 그걸 카드를 집어넣고 이제 그 세븐세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게임을 했어요. 나는 성인이니까 해도 되지. 교수님이 도박을 다 하시고 그런 으로 쳐다보지 마. 그리고 아무튼 했어. 하는데 1분 지났나 2분 지났나 갑자기 백인 남자가 어디를 헤이 왔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그래서 제가 what's problem sir? 그랬더니 대충 그런 말이야. 이거 내가 여기서 계속 하던 자리인데 네가 왜 이거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 don't understand. 나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 풀이석이지 않냐. 그리고 자리 없었지 않냐. 이거는 누구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자리다. 너 없었잖아. 여기 메모도 안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내가 뭐 대충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no. 자기가 키 꽂아놨다는 거예요. 키 꽂아놨다는 거야 거기. 그러면서 그 키 내 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거 뭐지?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직원분이 오더니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이래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되잖아. 근데 나 여기 내 자리야. 여기 하지마 게임. 자유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동차 키를 뭔 말인지 알죠? 투입구 인서트 코인 그 투입구에 딱 꽂아 놓으면 불문율이었고 거기 안 앉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나 이거 처음 와서 몰랐다고. 진짜 I'm so sorry.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대. 이해한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꽂아놓은 데가 의외로 많아.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딴 데로 안 옮긴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여기 만약에 안 터지면 여기 가서도 해보고 저기 가서도 해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예요. 계속 돈을 잃은 도박사가 이제껏 이뤄왔기 때문에 반드시 터질 거야. 근데 화장실은 가고 싶어. 그래갖고 그 키를 꽂고 나갔다 올 정도로 여기서는 좀 근데 안 터져요 그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그때 당시 20만 원 벌었어요. 알았어 그러고 딴 데로 가서 했거든요. 바로 터졌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오아시스 밥 먹고 나오는 동안에도 안 터졌어. 내가 이렇게 슬쩍 봤더니. 계속 하고 있어. 계속 하고. 이게 바로 뭐다? 비논리적 출원이다. 비논리적. 뭔가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한 가지만 더 사례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대책 없이 군대를 가요. 나 그거 보고 좀 속상해요. 왜 속상하느냐? 너 왜 갑자기 군대 가려고 그래? 뭔가 특별히 뭐 교수님 뭐 확실한 것도 없고요. 뭐 그때는 군대가 2년 6개월이었거든요. 2년 6개월이어가지고 그때 당시 뭐 한 2, 3년 사이에 뭔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바뀔 텐데. 네 생각대로 안 바뀔 텐데. 뭔가 2, 3년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저기 퇴직했는데 왜 1년 동안 왜 쉬고 계십니까? 좀 이제 슬슬 일자리를 잡으셔야죠. 내가 뭐 좀 더 쉬려고요. 좀 더 쉬다 보면 뭐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비논리정치라. 좀 더 쉬다 보면은 무슨 좋은 직장 나올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그 사이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터질 거예요. 이거 비논리적 추론이에요. 다음, 현상을 이해할 때 자아가 개입하는 거. 이건 아주 간단해요. 권위에 도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학습 게시판에 여러분들께서
글을 올려요. 교수님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올려요. 그러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거든. 제발 그런 거 올려줘. 부탁이야. 게시판에 올릴 때 학생이 교수님 강의를 왜 그따구로 하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속상해. 그럼 그거는 차라리 뭐 직원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던가. 알겠죠? 진짜 속상하다. 근데 게시판상에 그렇게 올렸는데 내가 그래도 이쪽에서 지금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내가 스펙이 어떤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5년 내가 실제 학생 말이 맞는데 내가 디펜스를 해주지. 그러면서 막 어거지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왜 그런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이런 것들. 자신의 명예, 교재 나와 있죠. 명예, 체면, 권위 등이 손상된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가 개입되기 쉬운 거예요. 감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현상을 이해할 때 자아, 여기서 말한 자아라는 거는 선입견이에요. 어떤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탐구에 성급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독일 함부르크 시절에 벤치 멤버였어요.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진짜 완전 날라다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시작해갖고. 여러분 영국 프리미엄 리그가요. 전 세계 탑이에요. 탑. 야구로 치면 메이저 리그예요. 무슨 뭐 분데스리가도 있고 무슨 뭐 라리가도 있고 뭐 슈페리가도 있거든요. 스페인 뭐 다. 영국 프리미엄 리그가 탑이에요. 탑. 근데 거기에서 최상위 팀 몇 개 팀 있는데 그 팀에서 핵심 공격수예요. 그것도 180cm, 몸무게 77kg밖에 안 되는 동양인 선수가 그 등치 어마어마한 애들이랑 붙어가지고 대단한 거죠. 우리 손흥민 선수. 그런데 벤치 멤버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부르크 시절에. 그런데 감독이 눈여겨봤거든요. 함부르크 감독.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는 저 동양에서 온 그때 17살, 18살 먹은 학생이죠.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벤치 멤버에 있는 애를 기용을 시켰어요. 감독이 새로 바뀌면서. 흥민아 한번 뛰어봐. 손 뛰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다른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도 있고 백인 애들도 있고 등치 좋은 애들인데 굳이 왜 동양에서 온 잘 하지는 못해. 아니야. 제가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계속 경기 뛰게 하면은 뭔가 좀 보일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시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함부르크에서 씹어 먹었잖아. 인정받고. 그래서 토트넘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영국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바로 탐구의 성급한 종류. 그러니까는 좀 길게 장기간으로 내다봐야 되는데 그냥 조금 하고 오케이 여기서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신비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간주하거나 신비한 원인 탓으로 돌리는 거. 자, 이게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지식탐구 오류로 들어간다. 시험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보충 자료 잠깐 보시면 사후 발생적 가설 이렇게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진짜 앞서가고 있죠. 우리 회사는. 교수님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지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왜? 그래서 보충자료 사회복지조사를 보면은 특히 사후 발생적 가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음 과학과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우리 키워드 27번, 29번, 30번이 되겠습니다. 5번 빼놓고는 다 나왔죠. 그래서 먼저 과학의 목적 보시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규칙성의 일반화라는 거죠. 공식화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 공식화. 공식화. 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뭐죠? 중력이죠. 어떤 물건이든 간에 지구상에서는 위에서 던지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밑으로 떨어져.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면서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공식화시켜요. 중력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규칙성의 일반화. 식물을 봤더니 겨울에는 다 삐실삐실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다 죽어. 그런데 여름만 되면은 그냥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그냥 쌩쌩해. 아, 광합성. 광합성.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 잎이 저렇게 푸릇푸릇해지고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규칙성의 일반화, 공식화시킨다는 거죠. 다음,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독립변수, 종속변수예요. 변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개만 일단 먼저 꼭 외우셔야 돼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얘는 원인이고요. 원인 변수고. 얘는 결과예요. 끝. 그냥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종속변수는 뭐다?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특히 얘로 인해서 얘가 결과물이 나올 때 항상 순서가 얘가 먼저 나와야 되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라고 한다.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 무슨 관계? 인과관계. 참고적으로 결과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얘도 얘한테 영향을 주지만 얘도 영향을 주죠.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상관관계.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상관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상호작용. 실천론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상관관계.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보다는 뭘 강조한다? 인과관계. 반드시 일방적으로 얘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걸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왜 그래? 이래서 그래. 그러면 왜 이게 나왔어?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규칙성의 일반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한다 해서 특히 요 두 개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학의 특징 23회 때 나왔죠? 정말 중요하죠. 과학의 특징. 첫 번째,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요. 상식선이 앞서요.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래요. 그러면 상식선이라는 거는 소수 사례가 아니라 다수 사례야 돼. 다수.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다수가 생각해.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라 하죠. 다수가 생각해? 그럼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맞죠?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은 98명이라 합시다. 98명은 1 더하기 1은 2다 얘기해요. 그럼 이건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2명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3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귀요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소수잖아요. 그럼 그걸 논리적이라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거는 모든 또는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라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따라서 과학이라는 거는 다수가 상식선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건 아니에요. 즉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 일반화라고 그래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일반화라고 한다는 거죠. 일반화. 뒤에 또 나옵니다. 일반화. 그러니까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논리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의 핵심은 뭐죠? 수학이죠. 그래서 우리 조사론이 수학적 통계론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수학적 통계. 우리 나눔의 집도 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데이터를 23년 동안 분석해가지고 이 장에서 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절에서 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 이게 바로 논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느낌 온다, 느낌 온다. come on now. 느낌 온다. 2장 봐, 2장. 1장 봐.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죠? 결정론적이다. 자, 여기 보세요. deterministic. 교수님 도대체 결정론적이란 말이 뭡니까? 일단 교재를 보세요. 결정론적이란 말이 영어의 deterministic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걸 통상 결정론적이라고 표현해요. 학술적 용어로. 교수님 그럼 그거 인과관계인데 그렇죠.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결정론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절차에 의한 인과관계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결정론적이라 한다. 교재 보실까요? 모든 현상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가정한다. 인과관계. 결정론적.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과학에서의 결정론은 확률적 결정론으로서 무슨 결정론? 그러니까 확률적 결정론이라는 거는 절대적 결정론 옛날이에요. 그거는 정말 17세기, 18세기고 지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분자라고 배웠어요. 그러더니 중학교 올라오더니 원자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 뭐 힉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힉스야?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누구 어떤 과학자가 힉스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결정론은 뭐다? 인과론적인데 확률적 결정론, 확률적 인과관계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일반적이며 보편적이고 네 번째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바로 후기 실증주의예요. 이게 후기 실증주의예요. 뒤에 가서 할 건데 실증주의는 모든 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딱딱딱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첫 번째, 실험자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고 연구 방법이 다를 것이고 그러죠? 거기에 어떤 실험자 또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100% 금을 만들 수가 있냐고요. 100% 골드 금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증주의는. 그러니까 뒤에 와서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융통성을 좀 가지자.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뭔가 탄력적으로 좀 하자. 좀 제발 숨 좀 쉬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무조건 100% 완벽한 어떤 명제로서 한다면 그냥 어느 정도 경험적 인식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우리 명제, 논리적인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번 진행해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확률적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시적 개념, 잠정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융통적 개념, 융통성 있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재 봅시다. 과학은 이론적 논리나 가장의 현실적 타당성을 현실적 타당성 밑줄 치셔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자꾸 너무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그거 현재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야 100% 금을 만들어봐. 그런데 계속 시켜. 그런데 아무리 막고 보호막을 쓰고 비닐을 치고 아무리 해도 눈꽃만한 그런 먼지가 들어가는데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0% 금을 만들어내. 100% 금을 만들어내. 99.999% 나이는 골드는 만들 수 있지만 근데 자꾸 실증주의는 만들어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 99.9% 100%는 아니지만 99.9%만 되더라도 49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될 말이 후기 실증주의, 확률적 결정론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된다는 거.
객관성을 추구합니다.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은 잠깐 지우고요.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건 아까 앞에 했죠. 이게 논리적 그리고 일반화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뭐하고 연관됩니까? 양적 조사하고도 연관됩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 세트. 여섯 번째, 간주관성을 간다. 간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사이 간자에다가 한 칸 띄고 주관성 이렇게 됩니다. 간주관성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간이라는 건 뭐냐면 연구자 사이, 연구자, 간, 사이. 예? 주관성이다. 무슨 말이냐? 일본식 한자 말인데, 자,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 역시 지동설을 주장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신부님이에요. 폴란드 사람이고요. 케플러도 신부님이긴 하지만 독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저기 어디야?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15세기 르네상스 시절에는요, 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살던 그 연도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체만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뭘 발견했어요? 서로 지동설로 귀결이 됐다는 거죠. 이거예요.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동기는 다를지라도 같은 결과에 모일 때, 수렴될 때, 이걸 우리는 간주관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연구자가 각기 다른 주관적인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연구 과정과 방법을 적용하였다면 동일한 연구 결과에 도달한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간주관성. 간주관성. 일곱 번째, 반복 재현이 가능. 영어 보세요. 리플리케이션. 리플리케이션이 뭐죠? 모방, 복제품 이거죠. 리플리카, 복제품, 모방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방한다. 똑같이 만들어내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복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나 빅맥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빅맥 맛은 거의 90% 다 똑같아요. 90%. 우리는 확률적 결정론이기 때문에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90%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랍잖아요. 아니, 전 세계 어딜 가나 맥도날드를 있는데 왜 빅맥 맛은 다 똑같을까? 시카고에 있는 본사에서요, 그 레시피를 전 세계 전부 똑같이 뿌려준 거예요. 그 레시피를. 그래서 반드시 밀가루는 강력분으로 해라. 강력분에다가 소금은 몇 그램을 내라. 그 다음에 그거는 패티는 몇 센치 두께로 해라. 그리고 거기에는 돼지고기 몇 그램, 무슨 몇 그램을 넣어라. 케찹은 반드시 하인즈 케찹을 써라. 콜라는 반드시 펩시콜라를 써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전 세계 지사인 맥도날드 지사에 쫙 뿌린 거예요. 그러니 어딜 가나 빅맥 맛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반복성 또는 재현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적이다. 설명적이라는 거는 왜 그래요?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올 때,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설명 이렇게 표현하고, 수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맞다고 하는 게 몇 년 또는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후에는요, 이게 수정이 돼요. 바뀐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78년도에 학교 들어갔거든요. 78년도. 그때 아마 내 세대는 알 거예요. 분명히 분자라고 배웠어요. 그때 과목 이름이 자연인데 분명히 제일 작은 거는 분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원자라고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러더니 최근 몇 년에 그분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힉스라고 하는 거야.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난 과학자들, 연구 과학자들이 나오면서 논리적으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로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적에는 맞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놓고 봤을 적에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가능성을 다른 말로 확률적 과학, 그 다음에 임시적 과학, 잠정적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게 지문으로 그렇게 잘 나와요. 만약에 절대적, 절대불변, 그러니까 완벽한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에 나와 있죠. 우리 교재. 절대불변의 진리는 없어요.
법제론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실정법이 뭡니까? 국내법과 국제법이고 자연법은 없어요. 자연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교수님 있는데요. 성경, 코란, 법구경, 뭐 금강경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경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전이라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경전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법 중에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법이 그런 건 없어요. 시대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법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정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법은 실정법이에요. 실제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는 거. 이걸 우리 조사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수정 가능성. 알겠죠?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옵니다. 이 개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학적 조사의 논리.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번 시간은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첫 시간에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야 이리와에서 1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연역법. 연역법이라는 거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전체 집합 U가 있으면 부분 집합 어파트를 도출할 때 쓰는 법이에요. 다시 한번 전체에서, 즉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을 뽑아낼 때 이때 쓰는 방법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연역법이라 한다는 거예요. 연역법. 대통령께서 큰 거 하나 툭 던져요. 어떻게 던져요? 일자리 창출. 그냥 툭 던져요. 이렇게 큰 거 하나 딱 얘기해줘요. 국정지표, 일자리 창출. 그러면 총리께서 27개야, 24개. 아무튼 수많은 부처 장관들 있잖아요. 뭐 보건복지부, 무슨 국방부, 뭐 환경부, 뭐 등등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던져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수많은 내청, 외청 기관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일자리 창출에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뽑아내요. 그럼 여기도 또 수많은 게 있잖아요. 여기도 수많은 게, 여기도. 관련 유관기관. 그럼 여기서 또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도 뽑아요. 어떤 안들을. 이거 뭐, 이게 연역법이구만, 이게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위에서 뭔가를 탁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에서 그걸 가지고 뚜두두두두두 세부적으로 뽑아낼 때, 다시 한번 큰 거에서 세부적인 걸 뽑아낼 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그 수억 명 중에서 일개 사람이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도출해낼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연역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전체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 일부 소수 사례를 뽑아낼 때 쓰는 연구 방법이 뭡니까? 연역법. 그럼 연역법은 통상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가설이 나와야 돼요. 가설. 그리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조작화가 이루어지고 관찰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 요 가설. 연역법은 가설. 연역법은 가설. 연역법은 가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귀납법이 있습니다. 귀납법은 정반대 전개 방법이에요. 반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귀납법은 관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시험지 되게 잘 나요. 만약에 관찰이 지문상에 연역법에 가 있으면 틀려요. 그러면 연역법에 있는 가설이 귀납법에 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틀려요. 다시 연역법은 가설, 귀납법은 관찰. 그럼 귀납법은 뭐냐? 예를 들게요. 제가 GS25에 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봤어요. 우와, 대박. 우습게 하는데 편의점 도시락이 왜 이렇게 맛있어? 우와. 그리고 CU 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어봤어요.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CU 거. 그리고 나서 제가 세븐일레븐 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우와, 이것도 맛있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요. 편의점 도시락은 다 맛있네. 이게 귀납법이에요. 다시 한번 개별적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소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전체
편의점 도시락은 맛있네. 이런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언더스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귀납법. 귀납법.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먼저 주제를 하나 딱 선정하고 도시락이죠? 관찰합니다. 먹어봅니다. 관찰. 그냥 저는 먹는다고 표현할게요.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야, 편의점 도시락이 의외로 구성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것 봐라. 맛있네. 그러면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어떤 GS건 세븐일레븐이건 뭐 미니스탑이건 뭐건 다 맛있네. 결론에 도달한다. 소수 사례를 개별적인 사례를 모아가지고 전체를 유추할 때 전체 즉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수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유추할 때 이게 바로 뭐다? 귀납법. 그러니까 연역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연역법과 귀납법은 여기 나와 있지만 상호관계는 완전히 전개 방법은 다르지만 귀납법을 통해서 이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연역법이 이걸 활용을 해요. 그래? 그럼 편의점 도시락이 맛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설을 세워요. 편의점 도시락이 진짜 다 맛있어? 그러면서 가설을 세워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해서 조작화를 하고 실험을 들어가고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빙글빙글 도는 무슨 관계다? 상호 보완 관계다. 전개 방법만, 전개 방식만 전체에서 부분이냐, 부분에서 전체냐, 요것만 다를 뿐이지 실제 관계는 반대되는 개념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다.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강조 드립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과학 철학.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납주의가 있습니다. 귀납주의라는 건요, 우리 교재 29페이지. 자, 어떤 현상에 대한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건 프랜시스 베이컨이죠. 프랜시스 베이컨의 갑자기 스펠링을 잊어먹었네. 베이컨. 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나 분명히 미국 저 교환장교 맞아요. 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베이컨의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경험주의. 이 프랜시스 베이컨 어떻게 사망인지 아세요? 감기로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왜 감기로 죽은지 아세요? 고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고기를. 실제 이게 아침 10시마다 하는 거, 일요일.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 있는데 MBC에서 하는 거. 신비한 이제 서프라이즈인가? 아무튼 거기 나왔어요. 거기서도. 거기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16세기 사람인데 너무 고기를 좋아하는데 금방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지 않으면서 냉장고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눈 속에 한번 넣어볼까? 눈 속에. 그래서 눈 속에 넣어봤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걸 가서 체크를 하면서 맛을 본 거예요. 괜찮네. 3일이 지나서 먹어봤어요. 괜찮네. 일주일 있다 먹어봤어요. 와, 괜찮네. 그러면서 결론에 도달해요. 주제 선정. 나는 상하지 않은 고기를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 속에 넣고 계속 한 달간 관찰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감기가 걸린 거예요. 결핵이라고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뭐다? 경험주의. 이거를 다른 말로 귀납주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형태. 귀납주의, 경험주의. 연역주의는 뭐냐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이 전부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전부 말은 그럴싸한데 전부 다 궤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철학이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프랑스가 원래 그 철학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계속 고민한 과정에서 잠깐만. 그거를 자꾸 의심하는 나는 확실히 맞는 거네? 틀린 게 아니네? 이거예요.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고 하거든요.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건 뭐냐면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라틴어예요. 코기토 에르고 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그거를 의심하고 생각하는 나는 확실히 나는 맞는 것 같아,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연역주의예요. 연역주의. 교재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제로부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사고의 바탕을 둔다고 했는데, 연역주의란 결국은 뭐예요? 전반적인 게 있어? 그럼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러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 그러면서 결국은 엑기스를 뽑아내는 형태인 거죠. 그게 엑기스가 뭐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는 거야. 그걸 의심하는 다 뭐라고 이렇게 한 거죠. 다시 전반적인 게 있으면 전반적인 것에서 잠깐만 이게 맞아? 확실해? 뽑아봐. 사회복지 조사론이 있어? 근데 여기서 시험제 나온다고? 그래, 그럼 어디서 나와? 논리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서 뽑아봐. 예, 7장, 9장, 1장, 2장에서 나옵니다. 그럼 7장, 9장, 1장, 2장에서 주로 어디서 나와? 네,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주로 여기서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옵니다. 뽑아봐. 그걸 봤더니 아,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역주의예요. 우리 지금 데이터 분석에서 시험 문제 이거 위주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연역주의잖아요. 다음 논리 실증주의. 자, 고전적인 실증주의와 경험주의 그리고 논리학 등의 영향이 결합되어 발전한 과학 철학이고, 밑줄 치세요. 우리 교재 30페이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명제만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하며 형이상학적인 면제를 교수님, 논리 실증주의는 아까 말씀하신 후기 실증주의네요. 맞아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를 다른 말로 후기 실증주의라고도 해요. 같은 맥락에 얘네들은 확률적을 강조해요. 융통성 있게. 실증주의는 실증주의인데 뭐야? 연역법을 쓰기는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연구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사람마다 각기 해석하는 방법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얘 연역주의는 실증주의거든요. 너무 그냥 완벽하게. 원래 데카르트가 수학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지수 X를 만든 사람이 수학자 데카르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적으로 하니까 이거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에서는 실증주의를 적용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한테는 실증주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근데 자꾸 그거를 규칙의 일반화 얘기하면서 공식화를 만들어내라고 하니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어느 정도는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계속 뽑아내 100% 순금을 뽑아내듯이 하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불순물이 좀 들어가도 이해합시다, 이렇게 하는 쪽이고. 다음 드디어 반증주의 나왔습니다. 시험제 나오면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반증주의는 뭐냐 하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예외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봐요. 자, 반증주의 설명할게요. 모든 백조는 하얀색이다. 반증주의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증주의는. 잠깐만, 나 저기 애당저수지에서 나 저기 하얀색 백조 봤는데, 저 검은색 백조 봤는데, 검은색 백조 블랙스완 봤는데. 그죠?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나 저 고복저수지에서도 나도 검은색 봤는데, 나 저기 대청호에서도 검은 그거 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증주의예요. 예외.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모든이란 말을 빼야 되겠지. 모든이란 말을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 대부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대부분. 이해되시죠?
절대적으로 백조는 흰색이야. 아닌데 나 저기 검은색 봤는데 여기저기서 나도 검은색 봤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뭘로?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확률적.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닌데 내가 봤더니 그렇게 안 되는 거였대. 그러면 조건부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칼 파퍼의 반증주의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절대적인 완벽한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증주의가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 잠깐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렇게 모든 절대적인 누구나 다 그래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확률적, 조건부, 임시적, 잠정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정반합의 원리로 이루어져요. 정반합. 누가 얘기를 해 이론을? 그래? 그러면 나는 예외 사례 얘기할게. 반박? 예외 사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절충을 봐요. 절충. 이런 형태.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갖고 예외 사례를 반박해가지고 수정. 아까 했잖아요. 수정 가능성. 절충하는 형태. 다시 얘가 정의되면서 또 반이 나와. 수정 가능성. 다시 합이 나와. 계속 정반합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급진적으로 팍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정반합 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 이게 바로 칼 파퍼의 뭐다? 반중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패러다임. 드디어 패러다임이 나왔습니다. 패러다임은요. 제가 이거 안경이잖아요. 안경이잖아요. 그냥 안경만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다임의 키워드는 안경, 선글라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경, 선글라스. 자, 들어갑니다. 검정색 선글라스가 있어요. 빨간색 선글라스가 있어요. 파란색 선글라스가 있어요. 일단 3개만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은 무조건 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 검정색, B라는 사람 빨간색, C라는 사람이 파란색. 안경은 껴야 된단 말이야. 눈이 안 좋아서, 아주 시력이 안 좋아서 본단 말이야. 이제 슬슬 느낌 오죠.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은 검정색이야. 그럼 모든 세상을 뭘로 보겠어요?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B라는 사람은 모든 게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C라는 사람은 모든 게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대, 한 시대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인식 체계라고 하는데 인식 틀, 이걸 뭐라고 그런다?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대표적인 과학적 패러다임은 뭐예요? 천동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에덴 동산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빙글빙글 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중주의, 블랙스완이 나타나듯이 코페르니쿠스, 간주관성,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케플러, 결정적으로 갈릴레이가 나오면서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현대는 어때요? 치동설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패러다임 인식 틀은 뭐예요? 천동설 얘기하면 웃어요. 그거는 저기 300년, 40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지동설이 맞다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님들의 패러다임은요. 남자는 상투를 트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시 한번 상투를 틀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결혼을 하지 않은 뭐 결혼을 했어도 댕기머리는 따야 되니까 아니면은 저기 역적 중재인 역적들 그거 나오잖아요. 중재인 역적들은 상투를 틀잖아요. 이 사람들만 상투를 풀 수가 있지
원래는 상투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더 이상 이제 단발령 내리니까 고종황제께서 1890년에 그러니까는 그냥 절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그 누구야, 최치현이야 누구야, 그 사람은 목은 내줄 수 있었는데 이 머리는 자를 수 없다고.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가매상 효지시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패러다임은 상투는 절대로 이거 목숨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때요? 상투 틀면 오히려 다 쳐다볼걸? 대박, 상투 틀었어. SNS에 올리자 막 이러고. 이게 동시대예요.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패러다임. 패러다임.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빨간색으로 본 사람이 야 지금 큰일 났어, 불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검정색이나 파란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같지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불났다고 얘기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야 전부 잠자자. 껌껌해. 해 떨어졌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대낮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맨날 밤이래. 이렇게. 어때요? 패러다임은 다양해요. 이게 시험지 그렇게 잘라요. 패러다임은 전부 다 인식 틀이 다를 수가 있어요. understand? 고로 다양해요. 우리하고 중동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요. 부부관계가. 왜? 거기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패러다임, 거기 가서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일부 일처제. 그러면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는 아니 왜 남자가 왜 아내를 한 명만 데리고 있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보는. 우리는 미친놈 아니야? 아니 어떻게 와이프를 몇 명씩, 와,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네.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 순서, 전과학, 청동설이죠? 그러면서 정상과학이 나와요. 실제 맞는 거.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부닥치겠죠? 그러면서 뭐 종교재판까지 가고, 근데 점점점 누가 힘을 얻어요? 갈릴레이, 지동설이 힘을 얻어.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정상과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정상과학도 누군가가 또 소수 탁 튀어나온 몇몇, 돌연변이 같은 몇몇에서 이걸 또 공격을 하겠죠. 고로 패러다임은 얘는 점진적으로 과학이 발전한다면 패러다임은 급진적으로, 이게 시험 잘 나요. 급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뭔가 소수 몇몇에 뛰어난 자 봐요.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그전에는 뉴턴이었죠. 그전에는 프톨레마이오스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어떤 지구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중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었어요. 그러면서 패러다임을 싹 다 바꿔버려요. 과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그러다가 스위스 베른에서 세무 공무원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하면서 MC 제곱은 뭐 에너지다. 이거를 2의 자승이다. 이거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기존의 아이작 뉴턴의 이론은 전부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캠브리지 대학교 요 손가락 3개만 썼던 지금은 돌아가신 그 유명한 블랙홀 이론의 스티븐 호킹이에요. 그 교수님이 나오면서 뉴턴의 이론은 또 뒤집어져 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돌연변이 같은 뛰어난 사람들에서 급진적으로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학적 혁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반중주의한테는 과학적 혁명이란 말을 안 써도요. 패러다임에서는 과학적 혁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개념인지? 이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입니다. 기출에도 28번, 29번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야 이리 와에서 랭킹 그래도 3이라서 좀 길게 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세요. 자, 그래서 1번 연구 방법론의 목적과 연구 방법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는 보고, 기술, 설명, 예측이 있다. 다음 연구 방법론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의 객관화 이론에 기여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다음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처럼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딜시라고 나오는데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딜타이. 원래는 딜타이거든요. 이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식 발음으로는 딜타이라고 하는데 비례는 딜타이인데 해석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해석주의의 아버지다. 우리가 아까 귀납주의 했죠? 우리가 아까 귀납법 했죠? 이거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전부 같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할까? 한통속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 뭘 강조하겠어? 주관성, 다양성, 이런 거죠. 사람마다 전부 다 보는 인식 체계가 달라.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져. 그걸 어떻게 수학 공식처럼 만들 수 있어? 인간은 자유인데. 이게 딜타이예요. 비례는 딜타이의 주장. 해석주의 아버지. 반대가 있겠죠? 상대적인.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도 원래 조상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프랑스로 귀화를 해요. 바로 뒤르크하임이에요. 그래서 뒤르크하임인데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는 뒤르캠이 되고요.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뒤르깽이 돼요. 뒤르깽. 같은 말이에요. 뒤르캠, 뒤르깽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실증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원래 실증주의의 아버지는 요 뒤르깽의 스승인 꽁트예요. 어거스틴 꽁트인데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 꽁트는 엄밀히 얘기하면 수학적인 사고로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자연과학적으로 보는데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뒤르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증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비례는 딜타일은 이제 딜시라고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인간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회 현상을 자연 현상처럼 설명할 수 없다. 인과관계로서 이렇게 막 공식화할 수 없다. 이게 딜타이, 딜시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독일식 발음으로 에르클레렌 이렇게 발음해요. 설명, 독일말로 에르클레렌 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반면에 뒤르깽은 에르클레렌 설명할 수 있다.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처럼 설명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처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뒤르깽이 나와야 돼요. 실증주의. 반면에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처럼 연구하기가 어렵다. 설명할 수 없다. 에르클레렌 하기 어렵다. 그러면 딜시가 나와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시험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하고 같은 레벨로 볼 수 있어요? 페르슈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증주의. 아니야.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은 별개를 놓고 봐야 돼. 자꾸 공식화시켜서 두 개를 연결해서 보기는 어려워. 페르슈텐 이해하기 어려워. 이러면 딜타인 거예요. 딜시인 거예요. 해석주의. 이해돼요?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둘이 맨날 싸우거든? 얘네들 둘이 맨날 싸우니까 제발 좀 싸우지 좀 마. 그러면서 역시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누가 나오느냐? 아까 딜시, 뒤르갱이 있었다면 그 유명한 막스 베버가 나와요. 그 유명한 막스 베버가 나와요. 막스 베버는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엄밀하게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얘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즉 실증주의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라요. 얘하고 결합해요. 딜시, 즉 해석주의하고 결합해요. 다시 한번 사회과학의 3대 주류 패러다임에서 다시 한번 요 비판적 사회과학은 어느 쪽하고 더 연관돼서 높다? 연합해서 한다? 해석주의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석주의하고 비판적 사회과학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해석주의는요, 개개인을 놓고 봐요. 개개인. 홍길동, 이몽룡, 성춘향, 임꺽정 개개인을 놓고 그 개개인이 바라보는 어떤 경험적 인식체계, 사회현상,
주관적 경험을 강조해요. 해석주의는. 반면에 비판적 사회과학은 벌써 이름이 나오죠. 비판적 사회과학은 해석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귀납주의라든가 질적조사를 바탕으로 하되 사회를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사회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요거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자, 볼게요. 딜시는 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보세요. 먼저 실증주의부터 할게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익히 봤던 어떤 가설 명제로 나오는 거죠. 그죠? 반면에 딜시의 해석주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그 청소년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러면 요건 해석주의인 거예요. 그럼 비판적 사회가 막스 베버는 이런 거죠.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생산 대기업의 잠재적 고객으로 분류될 것이다. 느낌 오나요? 다시 한번.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은 성적이 어떤 요인인가. 그래서 가설을 세워가지고 논리적으로 실험 전개하면 요건 실증주의. 그 스마트폰 사용이 그 청소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요러면 해석주의. 그런데 사회를 비판하는 거야. 생산 대기업, 자본가 대기업의 잠재적 고객으로 분류되는 거다. 요 말 나오면 요거는 비판적 사회과학이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비판적 사회과학은 실증주의와 결합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로 해석주의입니다. 강조 드리고. 그래서 그게 우리 교재 36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만 명제로 채택한다는 것이죠. 현실 가능한 거 위주로 해서. 그래서 맨 밑에 이거 중요합니다. 과학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요 말 나와야 돼요. 확률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이 말 나와야 돼요. 확률적, 잠정적, 임시적 요 말. 그래서 현대는 후기 실증주의, 다른 말로 논리 실증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적 사회과학, 아까 제가 그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잠깐 보시면 다양한 인간들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자유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있는데 어떤 실험 틀 안에 분석 틀 안에 넣어가지고 뭔가 연구 결과물을 도출시킨 데는 이게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점이 따르다는 거죠. 다음 사회과학에서 윤리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거는 요거예요.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사회과학에서 윤리는 사전 고지된 그냥 문장 자체로 외우시면 돼요. 사전 고지된 자발적 동의. 문장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게 사후 그러면 틀려요. 고지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그러면 틀려요. 동의고 플러스 할 게 뭐냐? 반드시 이익 상황과
불이익사항을 반드시 이때 알려줘야 돼요. 이익사항만 알려주고 불이익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 틀려요. 반드시 이익사항과 불이익사항을 같이 사전 고지된 동의, 자발적 동의 안에서 알려줘야 된다. 요 문장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살짝살짝 뭐 사후에 고지한다, 비자발적 동의도 된다, 그 다음에 이익사항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 3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보충 여기 보조단에 보시면 합격자의 한마디가 있어요.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라는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합격자의 한마디. 연구 목적을 대상자가 자세히 알게 될 경우에 목적에 맞춰서 반응하는 반응성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연구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일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그렇죠. 이게 선택적 편의예요. 이게 내적 타등도 저해요인 중에서 선택적 편의예요. 자발적 대상자들만 뽑았을 때의 내적 타등도가 저해되는 요인, 뭐다? 자발적, 선택적 편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윤리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과학에서 윤리니까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형광펜 친 거 위주로 봐주시고, 익명성 및 비밀 보장, 당연하죠. 자,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익명성이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밀 보장이란 조사 연구자가 응답자의 신원을 알고 있어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익명성, 비밀 보장, 익명성, 비밀 보장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 보장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돌고프 로엔버그의 윤리심사표에서 비밀 보장, 사생활 보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공익성을 침해한다거나 그 다음에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그죠? 그래서 사례가 나와 있다는 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연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거, 분석과 보고 등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키워드 31번, 사회복지조사. 그래서 응용과학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는요, 요거예요. 사회복지조사는 순수 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이다. 요 말 나오면은 뭐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세모예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쪽에서는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응용과학이에요. 왜? 실천 현장에 적용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실천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응용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수과학으로서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극히 미비하고 이것보다는 응용과학이다. 바로 이어서 나오죠. 실천과학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실천 현장 적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저게 위주로 나온다는 거, 저거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사회복지조사의 특성 잠깐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응용조사적 특성, 자, 특성 우리 교재 41페이지. 사회 개량이라는 거는 개선시키다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계획적 특성, 평가적 특성. 그래서 총괄평가, 중간평가, 다른 말로 형성평가, 그 다음에 뭐 효율성평가, 효과성평가, 뭐 다 나오죠. 메타평가. 시험적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과학적 특성이 있다는 거, 큰 거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사회복지의 유용성 이제 다 왔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이번 시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 봅시다. 큰 것만 보세요. 타이틀만.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형성한다. 기초 형성. 두 번째, 과학적 실천의 실현이다. 아까 응용조사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학적 실천의 실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체계 구축, 이론체계 구축. 이론체계 구축. 네 번째, 사회복지 책임성 제고. 책임성은 정책론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릴 건데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효과성이고 또 하나는 뭐다? 효율성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 조사의 유용성, 필요성,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아직까지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그 다음에 시간 제한성, 지리적 제한성, 비용적 제한성. 그래서 시간적 제한성, 지리적 제한성, 비용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나온 게 바로 뭐다? 표본 추출이라는 거죠. 원래는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간, 지리, 비용적인 어떤 제한성 때문에 나온 대안이 바로 표본 추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장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와 선호와 정치,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따른 제한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학습한 개념 우리 핵심을 바로 체크하는 개념 노트에 1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끝나자마자 좀 화장실 얼른 다녀오시고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벌써 1시간 40분째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잊어먹기 전에 한번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